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 나이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74세까지 산 셈이에요. 당시로서는 정말 장수한 편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57세부터 75세까지 우리로 치면 완전한 노년기였습니다. 1801년 57세의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나이였어요.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거나 포기했을 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어요. 그의 대표적인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모두 유배지에서 쓰인 책들입니다. 목민심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고, 경세유표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담은 책이며, 흠음신서는 법과 형벌에 관한 책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60, 70대에 쓴 작품들이에요. 동양의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죠.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했으며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세에 귀가 순해졌고 70세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즉,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켈란젤로는 80세가 넘어서도 조각 작품을 만들었고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디는 80세에 오페라 팔스타프를 작곡했어요. 이들 모두 나이가 들어서도 창조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과 실천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정약용의 지혜 중에서도 특히 50대 이후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4가지 핵심 사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4가지 지혜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정약용의 지혜는 학문은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문은 오로지 쓸모를 위해 하는 것이며 배운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헛된 짓이다. 이 말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보통 학문을 높고 고상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론을 다루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약용은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써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박식해질 수는 있지만 지혜로워지려면 우리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즉,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나이 먹고 뭘 배워?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운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 정약용은 강진에서 농사법을 새로 배웠습니다. 그전까지는 양반이라서 농사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유배지에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리고 더 나은 농법을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약용은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유배지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동의보감을 읽고 직접 약초를 캐서 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심지어 건축 기술도 배웠습니다. 다산초당이라는 자신의 거처를 지을 때 직접 설계하고 시공을 감독했어요. 60대 할아버지가 건축을 배운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6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어요. 키보드를 한 글자씩 눌러가며 자기 이름을 치는데도 1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셨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사는 손자, 손녀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거든요. 화상 통화를 하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했어요. 바로 정약용이 말한 쓸모있는 학문인 거죠. 6개월 후 이 할머니는 화상 통화는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도 하시게 됐어요. 은행 업무도 온라인으로 보시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까지 만드셨어요. 요리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리시는데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어요. 이제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써먹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새로 배운 농사법을 직접 실험해 봤어요. 의학 지식을 배우면 실제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았던 거죠. 독일의 철학자 괴테도 말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걸 배웠으면 바로 써봐야 해요.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웠으면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요리 레시피를 배웠으면 직접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운동법을 배웠으면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70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때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다고 해요. 그런데 손자가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외국인 며느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다시 배우셨어요.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틀리고 그랬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공부하시고 배운 표현을 며느리와 대화할 때 써보셨어요. 2년 후에는 외국인 며느리와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셔서 현지인들과 간단한 대화도 하신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 보는 방법, 새로운 운동 동작 하나, 요리 레시피 하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배운 것을 바로 써보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익힐 수 있거든요. 정약용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학문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학습 일지를 써보세요. 오늘 뭘 배웠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면 나중에 복습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약용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간 겁니다.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우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과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듯이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정약용의 지혜는 작은 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의라도 크게 여겨지키지 않으면 곧 사회 전체의 불의로 이어진다. 이는 노자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과도 통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공자가 말한 군자는 작은 일에서부터 신중하다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실 때가 있죠? 나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말이에요. 특히 은퇴 후에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하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약용은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유배지에서 거창한 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들부터 했습니다. 이웃 농민이 아프면 약초를 캐다 다려줬고 글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글자부터 가르쳐줬어요. 농사가 잘 안 되는 집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줬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지역 전체가 변했습니다. 강진 지역의 농업 기술이 발전했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으며 의료 혜택도 나아졌어요. 모든 것은 정약용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수에 사려 깊고 헌신적인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 실제로 세상을 바꾼 것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초반의 김 아저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는데 길에서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서 버립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아버지, 그런 건 청소부가 하는 일이에요 라고 말렸다고 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부끄럽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김 아저씨는 계속하셨어요. 내가 버린 쓰레기는 아니지만 내가 걷는 길이니까 내가 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매일 쓰레기 하나씩 많아봐야 서너 개 정도만 주우셨어요. 거창한 환경운동을 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6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거예요. 김 아저씨를 보고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두세 명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그 결과 그 동네가 가장 깨끗한 동네로 유명해졌습니다. 구청에서 상도 받았고 다른 동네에서 견학을 올 정도예요.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작은 의입니다.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드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배려가 아파트 분위기를 바꿨어요. 이제 그 아파트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속 시간에 10분 일찍 도착하기.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드리기,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같은 것들도 작은 의에 해당해요. 가족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자주 하기도 중요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 표현을 해보세요. 이웃과 인사 나누기도 좋은 실천입니다. 먼저 인사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마더 테레사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나 자신이 변합니다. 작은 선행을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변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상대방도 인사를 하게 되죠.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친절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를 바꾼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는 강진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였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선행 하나, 일주일에 새로운 시도 하나, 한 달에 이웃을 위한 일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정약용의 지혜는 절제와 조화입니다. 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바른 길에서 벗어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는 개념과도 통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극단 사이의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뜻이에요. 공자도 중용을 강조했죠.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는 것이 중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절제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절제가 무조건 참고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현명한 선택을 통한 균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말이에요.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바로 절제된 생활 때문이었어요.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의 하루 일과를 보면은 이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명상과 독서를 하고 오전에는 글쓰기를 하고 점심 후에는 농사일이나 동네 일을 도우며 저녁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이웃들과 담소를 나눴어요. 밤 9시면 잠자리에 들었고요. 이런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이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줬고 엄청난 양의 저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만약 그가 절제 없이 살았다면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벤저민 프랭클린도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절제는 모든 미덕의 기초다라고 말했죠. 또한 건강 부평화는 절제에서 나온다 고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절제해야 할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절제입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불규칙한 생활은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만 드세요. 과식은 금물이에요. 특히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면 잠도 못 자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걸으세요.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매일 산책을 했거든요.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예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음주도 절제해야 해요. 적당한 술은 괜찮지만 매일 마시거나 과음하는 건 건강에 해로워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야 해요. 젊을 때는 갖고 싶으니까 산다고 해도 됐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쇼핑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걸 안 사면 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까? 비슷한 물건이 집에 있지 않나? 1년 후에도 이 물건을 쓸까? 이런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사시는 거예요. 충동 구매도 줄이세요. 온라인 쇼핑할 때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루 정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가계부를 점검해 보세요.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아야 절제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가계부를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시간 절제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현명하게 써야 해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TV를 너무 많이 보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사용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하루에 3, 4시간씩 보고 있다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보세요. 예를 들어 뉴스는 아침에 30분, 유튜브는 저녁에 1시간, 이런 식으로요. TV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켜놓고 보지 마시고 정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보세요. 그 대신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더 투자하세요. 독서, 운동, 친구 만나기, 새로운 것 배우기, 취미 활동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활동들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신적 절제입니다. 마음의 절제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해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세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을 뿐이에요. 특히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그만두세요. 날씨, 다른 사람의 행동, 이미 일어난 일들 말이에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낸다고 상황이 나아지나요? 대부분 더 악화되죠.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쉬고 싶까지 세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도 그만두세요. 각자의 인생이 다른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인생은 겉만 보이는 거거든요. 속사정은 모르면서 부러워하거나 위축될 필요 없어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가 아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이런 절제 생활을 실천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하고 오전에는 독서, 오후에는 텃밭 가꾸기,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 보내기. 스마트폰은 하루 1시간만 사용하고 술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이런 절제된 생활을 시작한 후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졌다고 해요. 혈압도 정상이 되고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줄었다고 하세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훨씬 밝아지셨다고 말한답니다. 절제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제는 제약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몸을 절제하면 건강한 자유를, 소비를 절제하면 경제적 자유를, 시간을 절제하면 진정한 여유를, 마음을 절제하면 정신적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에픽테토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한 달에 하나씩 절제 목표를 정해보세요. 이번 달에는 금연, 다음 달에는 규칙적인 수면, 그 다음 달에는 스마트폰 사용시간 줄이기,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정약용의 지혜는 공의 정신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가 공평해야 만물이 살아가고 백성이 편히 산다. 이는 아프리카 속담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와도 통하는 지혜예요. 또한 존 던의 어떤 사람도 홀로 된 섬이 아니다라는 말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공자도 대동사회를 꿈꿨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지 않고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봤어요. 이 모든 것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은퇴하신 후에 무료해지시거나 외로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이를 통해 성취감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허전하고 외로운 거예요.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지역 사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이 한 일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가르쳐줘서 수확량을 늘렸어요. 윤작법, 시비법, 새로운 농기구 사용법 같은 것들을 알려줬죠. 그 결과 강진 지역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했어요. 정약용은 의사가 아니었지만 의학 공부를 해서 간단한 치료는 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가난해서 의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정약용은 서당을 열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글을 가르쳤어요. 심지어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했어요.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는 일을 도왔거든요. 직접 설계하고 기술 지도를 해줬어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던 거죠.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복지관에서 간단한 일손을 돕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식사 준비를 돕거나 청소를 돕거나 행정 업무를 돕는 일들이요. 복지관에서는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대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함께 얘기하고 게임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어요.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동네 청소, 하천 정화, 나무 심기 같은 활동들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모두에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지역 참여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사세요. 대형 마트보다는 동네 상점을 이용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동네 상인들도 생활이 있으니까요. 지역 축제나 행사에도 참여해보세요. 동네 체육대회, 문화행사, 마을 축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구경만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직접 참여해보세요. 그러면 이웃들과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이웃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은 안부도 물어보세요. 이사 온세 이웃이 있으면 먼저 인사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지역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의견을 표현해 보세요. 동네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 건의하세요.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더 좋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65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시간씩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를 했어요. 밥을 나눠드리고 설거지를 돕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일이었죠. 이분이 처음 봉사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졌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이 시간이 일주일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첫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가 됐어요. 같이 봉사하는 다른 분들과도 친해지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었는데 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들이 생긴 거예요. 둘째,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인사하실 때 마음이 뿌듯하다고 해요. 셋째,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복지관 어르신들 중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리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넷째,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활력이 생겼어요. 봉사하는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복지관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몸도 움직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이분이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셨어요. 어르신들도 이분을 기다리고 직원들도 의지하고 있어요. 이분 스스로도 나는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3년이 지난 지금은 봉사 시간도 늘리고 다른 활동도 하고 계세요. 동네 환경 정화 활동에도 참여하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도 하고 계시거든요.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때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참여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보람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도 생기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새로운 배움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월 이 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기여가 생각보다 큰 만족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여러분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약용의 4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 작은 변화의 힘, 절제와 조화, 그리고 공동체 정신 말이에요. 정약용은 57세부터 75세까지 인생의 마지막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거나 포기했을 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핑계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인 사무엘 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을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상을 잃지 마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예요. 정약용의 지혜를 따라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새로운 것 하나 배워보시고 작은 선행 하나 실천해보시고 한 가지 절제 목표를 정해보시고 지역사회에 작은 기여를 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정약용도 하루아침에 위대한 학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성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정약용처럼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계속 성장하고 배우고 기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라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